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좀 전에 조병국 위원, 이영선 위원장 이 두 분 마지막 부분이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상당히 뭐 격앙될 수도 있고 또 날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영순 위원장 이제 그런 바람을 표명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이 탈당 후의 행보 있잖아요.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뭐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당이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 일요일 날 11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되고 네. 그리고 탈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됐을 때 그 전날부터 SNS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이 불가피하다면 탈당해서 다른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정치 그만두고? 현실 정치를 떠나세요. 그래서 지난 3년여 동안 본인이 한 일을 반성하고 그러고 집에 가만히 있기가 거북하면 그거 설립했던 그 안랩 연구소 있잖아요. 컴퓨터 연구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이 다시 돌아가서 밀착 연구를 해서 한국의 저커버그가 되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 아니냐.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까?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아직은 이 당수급으로 대통령 후보급으로 정계에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륜이 부족하다. 경륜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 바보라든지 너는 이 센스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 그리고 경험이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 최소한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한 조직을 추스르고 아우르고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철수 의원은 갑자기 당수급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여 사이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서울시장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지율 기껏 3 내지 5%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 시점에 안철수 박사의 지지율은 서울시장으로서 50%가 넘었어.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회고컨대 무소속으로 그냥 나왔으면 무소속 서울시장 나오는 거예요. 새누리당 안 되게 돼 있었다. 그 당시 구조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끝까지 경선하면 후보 될 수 있었는데 또 이거 양보했단 말이죠. 문재인 후보에게. 그때 박근혜 캠프의 그 분위기를 그 후에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저기 경륜이 없는 안철수가 인기 몰이를 해가지고 후보 되면 큰일이다. 그럼 박근혜 후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를 한 셈이지. 야구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작년 2월 달에 독자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김한길 대표하고 합작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연대해버렸잖아요. 그때도 단독으로 손으로 가야지. 안철수 현상을 받아들인다 하면 안철수식 새 정치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뭐 있겠죠. 밀고 나갔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 2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되고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니까 물러나라 소리가 있고 이럴 때 이제 혁신위를 구성해가지고 혁신위원장 맡아라 그랬는데 거부했고 김상원 혁신위원장이 만들어내놓은 혁신안은 이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철수를 했단 말이죠. 크게 보면 4번을 철수를 했는데 이게 전적으로 경륜 부족에서 비롯됐고 일을 감당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네.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 이건 두려움 때문에 그만두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 이번에는 그냥 그냥 집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안랩 연구소에서 정말 무슨 세계적인 것을 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걸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될 수도 있겠지요. 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주류인 문재인 대표와 주류 핵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은 완전히 이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살아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파전으로 할 가능성도 있죠. 문재인 대표가 학이 따라 달렸다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면 안철수 신당이 위력적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가라앉습니까? 문재인 대표 그만둬야지요. 그만두면은 안철수 신당이 가라앉습니까? 그만두고 예. 저 당에는 지금 초초맹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산전수전 다 겪고 박해를 받았던 상징 중심 인물인 김상현 선배도 있고 저 다 그때 야당 같이 했으니까 권노갑 선배도 있고 정대철 전 대표도 있는데 이런 이들이 진짜 그 맹장들이 아직 있네요. 예. 딱 모여가지고 이른바 당 혁신 안에 대해서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후배들을 닥달해가지고 비상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그쳐 나간다면 국민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체제 정비하는 이런 정도로라도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런 경륜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문재인 대표가 대표 사퇴하고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일어나고 안철수 신당은 뭐 피지도 못하고 아마 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알 수는 없지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문재인 대표에게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지만은 야당이 올곧게 서 있어야 우선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둘째로는 야당이 이러니까 국회가 황폐화 된다고 맨 팝을 싸움을 하다 보면 그는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국회에 가서 자기들의 일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국회가 난장판 되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아주 큰 책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에 있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여당에도 있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게 친노 비노의 노선에 큰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거 없어요. 없어. 뭐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노선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과 노선의 소신을 절대 굽힐 수 없다 하면 그 자리 지켜야지. 차이가 없는데 그 자리를 너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사방에서 그럴 때는 이게 다 내 부득의 소치요 하고 물러설 수 있어야 돼. 세종임금도 자기가 손수 키워서 만든 집현전 학사들이 권당을 한 일이 있어. 사보타지를. 짧아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세종임금께서 이 영의정 좌우의정을 불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짐이 부득해갖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실망했는데 경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거 임금이 물러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타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그런 경우에는 항복을 한 거예요. 그건 세종대왕이니까 항복했죠. 그러니까 성군 초선들한테 무슨 성군 명분이니까. 그럼 우리 후손들도 자리를 두고 너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러면 성가셔서라도 그만둬야 되고 그만둬야 할 이유는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해법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고 당을 수습하는 건데 뭐 문재인 대표가 물러설 것 같지 않네요.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의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알 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알 수 없다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산 가서 뭐 장고를 했다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요.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는데 그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안철수계 의원, 송호창 의원. 이 당에 남겠다고 그랬네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호창 의원은 지난번에도 안철수 의원하고 행동을 뭐 같이 하다가 안철수 의원이 그냥 뭐 주저앉고 이러는 바람에 본인 생각에 좀 망신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갈라선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를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 예를 들면 금태섭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하나 이 특징은 네.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못 믿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쟁이거나 허위의식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한다. 경륜이 부족하니까 경륜이 부족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탈당한다고 그러면서도 아주 모호한 태도거든요. 탈당한다 그러면 내가 1단계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네. 지도자 다운 모습인데 탈당한다 그러고 기자들이 언제 하느냐 뭐 어떻게 하냐 질문하려고 하니까 안 받고 부산 내려간다고 가버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지도자로서 이 시기에 그를 따랐다가 또 예. 바가지를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주변에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되면 리더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그래서 리더예요? 제가 집으로 가라. 가서 조용히 지난 3년여 동안에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안철수 의원이 이 말을 듣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제 큰 자식보다 1살 차이고. 아니 안철수 의원 위에서 하시는 말씀 왜 위에서 하는 거지? 상처 덜 받아라고. 그렇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온통 언론에서 말이에요. 이게 주요 뉴스로 안철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과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걸 조용히 반성하는 알겠습니다. 시간도 예. 필요할 것이다 이거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집단 탈당과 분당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뭐 몇 명 탈당하는 걸로 되게 정리가 될지의 그 분기점. 이게- 지금은 예. 문재인 대표의 아니요. 근데 그 분기점이 거치에 달려. 예, 그 아까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변수가 호남 의원들의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을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쪽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 높은 이 조사도 나오고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호남 민심은 친노에 대한 반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네. 단일 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낼 겁니다. 친노는 안 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 그러나 당이 분열돼서도 안 된다. 그 민심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 어떻게 그 호남 민심을 잘 주워 담으려면 그럼 역시 저 변호사님 제안하신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친노가 당 주류에서 좀 뒤로 비켜주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돼서 뭔가 선거에 이 함께 나가는 이런 것을 호남 민심이 원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해볼 만한 거죠, 선거라고 하는 거는. 해볼만 하고 이번에 예, 저 비온 뒤에 뭐 이런 땅이 소란 붙듯이. 속에서도 수도권 그 나온 거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잠이 안 올 거예요. 뭐 20 몇 프로의 아하. 이 새정치연합이 또 20 몇 프로, 네. 안철수 신당이 10 몇 프로 이러니까 이 부동층이 있긴 한데 이걸 예. 합해버리면 곱절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2년 반 임기 반환점에서 이게 야당의 소용돌이 때문에 이 여당이 현상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은 예. 만일 현재 이 야당이 이런 소용돌이 끝에 좋게 봉합되게 된다면 네.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 그렇죠. 이 야당이 압승할 가능성도 예, 있다. 선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 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넉 달 남은 동안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말이죠. 정의화 의장한테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정의화 의장도 이게 비상사태다. 이건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차제에 쟁점 법안도 같이 직권상정해달라. 이러고 압박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 뭐 이장우 의원 당 대변인인데 뭐 의총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을 내주겠다.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장 권한에 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지요. 예. 그리고 나는 이 국면에서 이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를 네. 방문해가지고 네, 의장을 의장한테 만나가지고 요구를 했죠. 예. 그게 결국 대통령 뜻인데 네, 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하여 서한으로 국회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네. 또는 출석하여 이견을 개진할 수 있다. 네. 이 경우에 출석하겠다고 통과하면 국회가 휴회 중일 때는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돼요. 대통령 이견을 듣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 변형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네, 네. 그런데 만일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국회의장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예의에 어긋나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예. 이 단계에서 이 야당이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혼란에 빠지면 국회가 황폐화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집이 완전히 황폐화돼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대통령이 네. 제가 좀 우스개 삼아 이 얘기인데 네. 여야 지도부를 부르는 겁니다. 여야 지도부를 불러갖고 야당은 지금 저 소용돌이 속에 가느냐 마느냐 안 가면 국민의 욕을 얻어먹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전면에 나서서 국민을 향해서 예. 중요 법안의 내용과 이 통과의 절실성을 좀 더 강력하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네. 지금 이 순간에라도 네. 그러고 정무수석을 보낸다라든지 예. 나는 이 노력이 이게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주 예. 황금 황제 같은 좋은 기회에 대통령이 좋은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데 네. 아니 나이 청와대 바라다 보면 참모들도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그 저기 변호사님은 몇 선 의원까지 하셨습니까? 몇 선 의원? 예. 국회의원 할 때 몇 선? 제가 우스개 삼아 예. 사석에서는 5.5선이라고 5.5선. 예. 6선 지역구 하셨습니까? 5선 했고 예. 전국구는 2번을 15대 때 포기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5선 했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초선 의원이 아까 예의에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 유권자가 심판해야지. 유권자가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게 공천이 예. 하향식으로 철저히 이루어지면 국회의원이 함부로 행동 못하고 예. 지금 정부가 줄 서고 실세에게 잘 보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으니까 네. 4년 내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유권자에게 신경 안 쓰고 네. 그 막말하고 해도 뭐 그냥 또 지나가고 예. 그러면서 슬금슬금 또 챙기고 근데 이건 함부로 얘기하기가 우리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미안한 얘기인데 네. 공교롭게도 제가 할 때보다도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 예. 정당 보조금도 많고 후원회도 있었고 내가 할 때는 후원회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보좌진 수도 내가 할 때보다도 내가 14대까지 했는데 곱줄로 늘었어.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아주 국회의원 해먹기가 좋을 때야. 제가 정치평론을 쭉 하면서 제가 그냥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거든요. 좀 품격 높은 정치를 평론하고 싶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평론할 만한 품격 있는 정치가 있나 뒤적뒤적 해봐도 없네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무례한 얘기들만 자꾸 나오니까. 예. 그 마지막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한박 연대 제안에서부터 해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나타났다가 없어졌어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거기도 이제 이 전술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꿈이 크니까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아니었으면 시장 안 되지요. 글쎄 말이에요. 그 초기에 그건 3내지 5%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 절대로 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이 시장 그냥 그대로 고하면 그러면 무소속 그냥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잘했을는지 못했을지 그러니까요. 예. 예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런껏 눈치 보지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는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안철수한테 의리는 지켜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치는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건 다르고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저 얘기에 경도돼 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손들어 줄 리가 없지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성 죽은 데는 안 가고 정성집 개 죽은 데는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꼭 그 말씀까지 하셔야 됩니까? 근데 이게 이 고박사 그러니까 이게 전부 후배들이고 이래저래 걸리는 사람들인데 예.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제 못 나오지요.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참 답변하시기 제가 어려운 질문만 자꾸 드려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농축적으로 달성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런 말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그 말 안 해야 되겠어요. 민주화가 농축적으로 된 나라에서 이게 어째 국회가 황폐화되고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국민의 이 두통거리를 만들어 이걸 어떻게 민주화가 달성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야당도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은 것은 사실인데 이 민주화가 농축돼 있다 그러면 이 안철수 탈당이니 그다음에 친노 비노니 친박 비박이니 공천 룰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말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비 후보 등록된 거 전부 무효가 되고 말이에요. 이 지경인데도 이 300명 몽땅 공동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민주화가 완성된 나라를 할 수 있냐. 그럼 결국 어찌 해야 되느냐. 결국 국민 몫이야. 국민이 들고 일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라도 그냥 무조건 표의 포로가 안 돼야 되고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인데 거기에 이 모든 것을 공략하는 제3정파의 강력한 후보가 나오든지 해서 그걸 한번 밀어가지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이 모든 거를 이 이상에 맞게 고쳐가지고 그냥 국회를 닥달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 당장의 정치권에 기대할 수 없으니 다음에 좋은 대통령 뽑아서 확 바꿔버리자 이런 말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라도 사람 본위로 뽑을 수밖에 없다. 한번 그래 봐야 돼.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